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각 당을 출입하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대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인영 손효정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손효정 기자는 국민의힘을 각각 출입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막판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데 대선 관련 주요 내용 하나하나 풀어서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사전투표 열기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선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한 거란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잠시 전인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29.97%로 집계됐는데 지난 대선 같은 시간대보단 소폭 떨어진 투표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두고도 각 당은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 진행되는 만큼 그런데도 투표율이 높다면 그만큼 변화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응징, 그러니까 이른바 분노의 척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국민이 이깁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 추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국민의힘도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건 오히려 반 이재명 정서의 증거다. 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높은 투표율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윤재욱 선대 본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강화하고 단호한 의지가 이처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의 사전투표율이 지금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당 안팎에서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뼈 아픈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일부 보수층의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안심하고 투표해달라며 달래면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율과 판세가 꼭 연관지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전투표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투표율을 선거 유불리와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 본투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후보들 바쁘게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민주당 일정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강원 춘천시에서 집중 유세를 마쳤고 원주로 이동합니다. 저녁 마지막 일정으론 충북 충주로 넘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패배했던 곳이기도 한 만큼 신경을 쓰는 기류가 읽힙니다. 오늘 유세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이 강원도나 저기 뭐 충청도, 저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소외됐지요. 균형 발전 전략으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자, 그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디로 향하죠? 네, 김문수 후보 경기에 이어 지금은 충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후보로 확정된 만큼 막판 유세에서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선거 전날 자정까지 집에 가지 않고 유세하는 90시간 외박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로서의 업적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을 산책하며 유권자들을 만난 데 이어 대학교가 있는 중앙대와 신촌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권영국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출근길 노동자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남 도의회와 부산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제조업 재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인사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란영 여사가 김혜경 여사를 비판하는 유세 행보를 이어가자 유 작가가 이를 두고 한 말이 논란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에서 설 여사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한 건데요. 설 여사가 찐 노동자 출신으로서 대학생 출신 노동자인 김문수 후보라는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해 상당히 고양됐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되자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된 거라고 비하 발언까지 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곧장 비뚤어진 선민의식이자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SNS 메시지를 통해 유 작가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겠느냐며 설 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 난영이라고 두둔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나왔는데요. 강훈식 상황실장은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면서 민주진보 스피커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거란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도 한번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 후보 아들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준석 후보가 잠시 뒤 국회에서 발언 논란과 의원직 제명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이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단일화 이야기도 좀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뽑아왔습니다. 이 후보 설득을 위해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 모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일화 회동 제안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오갔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은 어제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밤 9시에 만나자 이런 연락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 측이 어젯밤 10시까지 유세 현장에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바로 반박했는데요. 단일화의 불씨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보수 진영의 이런 단일화 여부에 굉장히 촉각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두 정당 간 단일화 문제를 강도 높게 쏘아붙였습니다.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옹호 세력들의 단일화 시도는 물 건너갔다면서도 명분 없는 꼼수였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일화가 실패했지만 낡고 잘못된 정치 행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공짜 구걸, 자기 비전 없는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투표일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 당일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에도 투표소 곳곳에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체포됐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2시쯤 서울 대치 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했는데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경찰 등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약직이니까 막급인가 뭐 그럴 겁니다. 바로 지휘자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결과가 나와야 뭐 결과를 보고서 있습니다. A씨는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선거 사무원으로 사전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됐었는데 대리투표 사건 이후 해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사전투표를 방해하려고 남편과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용인에서는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 7시 1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반으로 접힌 기표용지가 봉투 안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길 목적의 자작극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자가 다른 사람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CCTV에는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한 손에는 파란색 비닐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 반쯤 몰래 서울 구로구 선관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복도에 누워 있었는데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에는 경남 하동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2층 테라스에 올라가 문을 연 혐의로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없도록 감시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도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를 들고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오전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으로 나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자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의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좁아 대기 공간이 부족한 데다가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상 미흡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은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4명이 숨진 경북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순직 장병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고 다음 달 1일 해군장으로 연결식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군이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해군은 참모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 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락 현장에서 사고기의 음성 녹음 저장 장치와 기체 잔해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현장 조사를 마친 뒤에 사고기 잔해를 해군 항공사령부로 옮겨 전문가들과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군은 사고기의 훈련 비행 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당시 기상도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 교신은 사고가 나기 1분 전까지 이어졌는데 비상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과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사고 기종인 P3 해상 초계기와 같은 기종은 비행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직한 정조종사 고 박진우 중령, 부조종사 고 이태훈 소령, 전술사 고 윤동규 상사, 전술사 고 강신원 상사 등 4명은 오늘 오전 한계급식 추서됐습니다. 시신은 모두 해군 포항병원에 안치됐는데요.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치러집니다. 오늘 오후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고 일요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연결식을 거행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 50분쯤 포항 경주공항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찾아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 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계엄군 사령관들의 계엄 당시 연락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계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시점으로 꼽히는 지난해 3월 이후부터 계엄 사태 당시까지의 기록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경호처의 거부로 영장 집행이 불발됐는데요. 이번에는 논의를 거쳐 임의 제출 협조 의사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집무실이나 안가의 CCTV 영상 등에 대해서도 제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법원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확보에 나선 거군요. 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검찰은 법원의 직권 발부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는 경호처와 협조를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비화폰 통화 기록도 없이 관계자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재판부에 넘겨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인데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자녀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 유세에 돌입했는데요.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 열기는 뜨거웠죠. 각 후보들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반영된 민심을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새로운 나라가 확실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방치, 방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정하게 처벌해서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내란 극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사전투표라든 본투표라든 투표하셔야 되겠죠? 나는 사전투표 안 해요. 본투표만 하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뭐 일이 생겼다. 그때는 안 돼요. 내가 사전투표 안 한다고 집에 누워있으면 투표장에 그런 엉터리 부실한 선거관리가 되면 항의도 할 수 없잖아요. 항상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도 가봐야 도둑질하면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도둑을 잡아내야 되죠. 6개월간 지속된 계엄 국면이 많은 국민들에게 빠른 종식을 이제 기대하던 그런 투표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둘째 날이 조금은 더 원래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오늘 다들 뭐 학교나 일 때문에 바쁘시겠지만은 짬을 내 가지고 사전투표 종료 시각 전까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를 기록을 했고요. 둘째 날인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는 31.38%입니다. 3년 전 대선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1.38%포인트 정도 소폭 낮지만 과거 다른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먼저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글쎄요, 지금 어제의 투표율이 되게 높았다고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쏟아냈지만 결국 오늘은 예년 지난 대선하고 또 비슷한 양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투표율을 가지고 예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본다면 지역별 투표율을 좀 보는 것과 그다음에 과거의 전례를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 호남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중도층 민심이나 아니면은 심판 선거의 의식이 높은 곳에서 투표율이 높고 그리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약간 보수 세력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투표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예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지금 보면 서울은 30.84%니까 전국 투표율과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전남이 52.45%로 가장 높고 대구가 22.84%로 가장 낮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수와 진보 텃밭이 최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사전투표 관련해서는 보수유권자층이 많이 지내시는 지역에서는 조금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대세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끼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목요일, 금요일만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생각에 어제 좀 많은 분들께서 먼저 투표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전투표 전체적으로는 오늘 6시에 마감이 되었을 때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양측이 조금 더 집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구 지역이 전남 지역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비율로서 전남은 52%를 사전투표를 4시까지 하셨는데 대구는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나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은 그냥 본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최종 그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먼저 했을 뿐 사전 투표율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시죠. 본투표에서 어차피 투표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그동안에 좀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호남 지역이 워낙 52%라는 거는 이미 반 이상 유권자의 하셨다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이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감이 된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총 투표율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무산됐다고 했지만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확신한다면서 경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측이 만남 제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에 이어서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어제 저녁 9시에 의원회관에서 보자라고 연락을 먼저 이준석 후보 측에서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빅텐트 추진단장이 이제 신성범 의원인데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그런 연락을 받았고 신성범 의원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갑작스럽게 장소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한 또 직후에 모두 그 회담이 무산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고 끝냈던 것입니다. 신성범 의원이 공통으로 저와 아는 사람들이 꽤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가 거간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원 의원이 아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성범 의원에게 뭔가 잘못 전달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가서 계속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게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왜 김재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측이 한밤에 만나자고 했다가 취소했다. 아니다, 우린 그런 적 없다.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과 이준석 후보의 말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누가 진실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선거잖아요. 선거에서는 누가 진실이냐보다는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준석 후보가 뭐 중간에 누가 거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다는 거고 있었다. 그 움직임이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소한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도 그 자기 선거에 유리한 쪽이려면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의 단일화 결국 무산됐다고 어제 공식 선언하긴 했는데 밤새 물밑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결국에는 본투표 전까지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낸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지금 김재원 실장이 이야기한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들은 전언인데 그 기자분은 뭐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측을 다 취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개혁신당 측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연락이 온 것은 맞고 다만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개혁신당 내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만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김재원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단일화라는 하는 것은 단지 후보가 누군가를 지지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합당까지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혹시 당직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후에 합당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을 때 그때 합당이 되어야 본인들의 직위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안에서도 지금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김재원 실장의 말과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모두 맞는 말이고 중간에 개혁신당 인사들의 어떤 접촉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냥 이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선거 막판에 극적 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픽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결국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 부패, 갈라치기 연합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뭐 단일화, 김 빼기?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것도 뭐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고요. 극적 단일화. 예, 극적이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극적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이거 뭔가 이렇게 스릴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대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감동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다고 하는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될 것인데 지금 저쪽에서 지금 쇼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음으로써 극적이지 못하게 단일화는 하되 극적 단일화는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일화 가능성이 있던 없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상상력이 닿는 곳까지는 다 상상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적 상상력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벌써 사전 투표율이 31.38%에 이르렀는데 이 상황에서도 단일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맞는 걸까요? 이준석 후보가 당장 5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5시 20분에 하는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단일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장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이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 나왔었던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는 김문수 후보 단독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플러스가 되었을 때는 이준석 후보와 합쳤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개혁신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께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강 구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두 자릿수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더 큰 집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토론에서 실언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 스스로의 자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단일화를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의 그 후폭풍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에 이어서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꾸린 국민의힘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단순 실언이라고 하면 그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계획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하죠. 그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의도해서 계획적으로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저질 음란성 발언을 그건 사실은 그 일반 시중에서도 사인들끼리 대화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말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선거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알 권리이자 헌법적 책무입니다. 이는 민주당 역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으로도 할 말이 많다며 아들 문제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검증 요구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음란물 유포 등 실정법 위반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할 때 가족의 비위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발언이 단순 실언이라면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계획된 것이면 정말로 심각한 것이다. 네, 이재명 후보 장난 발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준석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끝까지 가져가려는 걸까요? 글쎄요, 뭐 선거 끝까지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실수를 한 것처럼 모든 일은요 과유불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큼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너무 과도하게 해서 뭐 이런 것을 뭐 악용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을 줘서 좋을 것은 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이준석 후보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오히려 끝까지 가져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어떤 다른 의도만을 얘기할 것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섞어서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토론회에서 어떤 것을 검증하고 싶다면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목적이 모든 수단을 다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그 뭐랄까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아예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게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후보 검증이에요. 후보 검증이면 가족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가 뭐 좀 있으니 예를 들어서 뭐 음란한 뭐 이런 부분에도 관여가 돼 있고 뭐 또 다른 부분에도 관여가 돼 있으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텐데 이걸 어떻게 막으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죠. 아들의 문제를 검증하자 이렇게 나오면 아들이 공직 후보도 아니고 그리고 사법 그 뭐랄까요? 징계를 처벌을 다 받은 상태인데 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이마에다 주홍 글씨를 새겨가지고 계속 비난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이거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예. 특히 정치인이 알아야 되는 게 그 국민정서법이라고 정치인에게는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에 너무 어긋나 있다.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족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국민정서법을 건드렸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띄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밝히겠다는 거죠?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댓글 부분 이런 것들 이외에도 벌금 500만 원 받은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 안에 상습 도박 의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벌금 500만 원은 그 음란 댓글과 상습 도박 이게 두 개를 합쳐서 500만 원이 나온 것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첫 번째 아들의 재산은 39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때도 국민들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리고 또 곧 결혼도 앞두고 있다는데 재산이 390만 원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로서 가족들 재산을 계속 신고를 할 때 몇백만 원 수준이다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징여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 단위로 재산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벌금 500만 원 받은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707회 정도 도박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 신고는 390만 원을 했는데 2억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게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부친으로서 사과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습 도박에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강한 표현들이 들어갔고 국민들께서 놀라셨기 때문에 이 검증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준석 후보의 그 워딩 자체가 너무 좀 돋보이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저희 측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가족진상조사단으로서 국세청의 그 세금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철규 의원의 가족은 왜 검증 안 합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 국민의힘은 정말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국민이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자신들 그 당에 있는 아주 주요 정치인이 가족 뭐 자제분이 뭐 마약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것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대선 과정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서야 국민들께서 알게 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된 그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이번 22대 국회 안에서는 영부인 관련 법안을 제정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족들에 대한 검증도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 쇼를 만드느냐라고 이렇게만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뭐 벌금 500만 원 형이라든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위라고 지금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허위인지를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공직자를 검증하거나 후보를 검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가족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셔야죠. 국민의힘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닌데 어떤 한 사람의 것을 지금 그것도 사법 처리가 끝난 것을 조사하고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후보자가 리스크를 어떤 막아내는 재발 방지나 예방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잘못 짚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분의 말씀처럼 이 논쟁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시민 작가가 설란영 여사를 가리켜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수위 높은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듣고 오시죠. 설란영 씨는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네, 1986년 시위를 주모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작가의 동생이 함께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당시 유시민 작가와 설란영 여사 석방운동을 함께한 인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선이 많이 달라진 거죠. 국민의힘은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문제 제기했는데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1991년 서울대 재학 시절에 선배인 유시민 작가에게 필기노트를 빌려주며 졸업을 도와줬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처럼 제가 그분을 졸업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 날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덜 배운 사람이 다 눈아래로 보이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여성이란 그저 차분하고 꼼꼼하게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더 배운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에서 갈 수 없는 곳에 간 사람. 네, 이 같은 아내 비하 논란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냐며 아내는 강인하고 훌륭한 엄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정치적 품격이란 무엇인가 다시 묻게 된다고 날을 세웠고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유시민의 설란영 발언은 여성 힐난과 노동자 멸시라며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나왔는데요.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면서 민주 진보 스피커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부부는 찐 노동자와 대학생 출신 노동자가 만난 것이고 설란영 여사에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는 자리는 갈 수 없는 자리였다. 그래서 지금 발이 둥둥 떠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유시민 작가 이번 발언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인식된 본인의 과거를 전부 다 뒤집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특권을 타파하려고 하고 어떤 차별이라든가 계급주의를 타파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를 했다고 지금 자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발언에서는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특권 의식이 들어있고, 선민 의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급주의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역겨운 얘기가 왕후장상은 씨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마치 그 얘기를 지금 듣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지는 모습을 아주 그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게끔 보여주지 않는 한 쉽게 용서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범보수권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오히려 유시민 작가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비방죄로서 지금 고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 이런 방법으로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비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저 내용은 정말로 비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와 그 아내 김혜경 씨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저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유시민 씨가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민주진영의 스피커들이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지금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 이유 자체가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 안에는 정말로 너무나 비하적인 표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짚는 이러한 논평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의 공식 직책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 쪽 인사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시민 그러면 어떤 상징성, 대표성이 일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이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입장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과 선을 분명히 긋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장, 이런 발언에 대한 명확하고 냉정한 입장,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해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저는 정리돼서 국민들에게 한번 표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봤는데 지금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입장을 냈죠. 그렇죠. 권영국 후보도 조금 아까 나왔습니다만 유시민 씨의 이 발언이 노동자를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멸시고 엘리트주의다라고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셨고 근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권 의식들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 특권 의식을 지금 유시민 씨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그냥 민주진영 스피커가 말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논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강인한 아내였고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곳이 따로 있냐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설란영이 김문수다. 김문수가 설란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설란영 여사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을 하고 그리고 투옥이 되어 있는 동안에도 옥바라지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도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말 최대한의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폄훼하고 당신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 서울대 나온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형태로 폄훼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또다시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어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계시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랬어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특권화돼 있다. 그리고 스스로 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발언들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큰 논란 이후에 이번 선거는 정말 잘 관리를 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금 관리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실무자들도 법상,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선거 사무 관계자의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 위반하면 이거 처벌 조항이 꽤 됩니다. 근데 저렇게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분들도 뭐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선거 관리자도 그 사무 관계자의 의무 조항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그리고 공무원 윤리법에 보면은 또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있는데 성실 의무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징계와 법적 조치가 저는 수반돼야 된다. 지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것을 망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벌 100개. 한 번의 벌로 100개의 교훈을 만드는 어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그 징계와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은데 투표용지를 먼저 나누어 주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선관위 해명인 거죠? 그렇죠. 어제 저 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투표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투표용지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는 기표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가 한 68제곱미터 정도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뭐 일부는 식사를 하고 왔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들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냥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기다려서 들어가도록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런 기표 장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거나 이런 형태를 했었어야 되는데 만연히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런 것에 대해서 문제도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여야 없이 모두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여기에 대한 좀 불이 붙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대치동 쪽에서는 선거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하루에 2번 투표를 하는 이런 것들도 드러난 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투표 관리에 있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계속 커지자 선관위는 결국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긴 했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뭐 마련은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그 출발점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 일벌 100개가 될 수 있는 100개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일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는 저는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견제가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국회에는 갑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삼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되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잘 지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본인들은 감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견제와 감시도 안 받으려는 그런 쪽으로 계속 머리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회 이외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대선을 나흘 앞두고 후보들도 가족들도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밉죠. 어느 순간부터 그 윤 대통령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잘할 수 있잖아요. 인정해주고 역할 몫을 나누고 잘해서 칭찬받고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 측은 사회복지사 딸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사랑꾼 아빠에게라는 제목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 보여주시죠. 이제 본인이 20대 때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원 강사할 때 그 비용을 집으로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그걸 신고를 했는데 아빠가 그때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였나 봐요. 그래서 직접 부천 고용노동청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잘 생활을 해오셔서 제가 이런 상황에 됐어도 떳떳하게 아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생각했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유세 과정에서 안철수 선대위원장의 이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이제 명이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 TV 토론 보셨을 겁니다. 누가 제일 차분하고 품위 있게 토론을 진행했습니까? 김문수 후보입니다.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매일같이 주민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요즘 선거 유세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유세 도중에 당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후보는 비판하고 자당 후보는 응원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막아달라, 김문수 후보는 당선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이 좀 꼬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상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단일화 과정을 하고 또 합당을 하고 저희 당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경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4강 안에서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 가서 당을 저격하시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초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나서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저희 당원들께서 안철수의 재발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하 식별이 확실히 되는 시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의 저 말은 정말로 실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인간적인 면을 호소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본인의 이미지의 재구성이 이번 선거의 주요 캠페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 호감도를 좀 높이고 비호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쪽의 행위들, 선거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그 공적 책임감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적 관계에 있어서의 잘못보다는 공적인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이런 게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그걸 꼭 심판하고 이재명 후보를 뽑는 것이 맞겠다라는 공적 책임감의 발로로 저렇게 말씀을 하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딸을 계속 앞세우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투표도 딸과 함께하고 맞습니다. 딸이 올린 영상 편지도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경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별명이 파팜이라고 생겼어요.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설란영 여사 그리고 지금 딸 김동주 씨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자라온 것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아내도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
형사사고법 150만 원형을 최근에 항소심에서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첫째 아들 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500만 원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도 가족과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하는 모습들을 거의 보여주지를 못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명절에도 명절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 동영상 안에도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대통령 가족은 보고 싶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런 미담들이 왜 파급 효과가 별로 없을까요? 그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와 정광훈 목사의 이미지가 그런 모든 미담을 앞에서 다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적인 매력을 호소하는 두 후보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더 더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대선 당일에는 비가 오는 곳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무척 덥던데요. 주말에도 30도 가까운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3도로 어제보다 1도 오르며 더 더웠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29.8도까지 오르며 30도에 육박했습니다. 그 밖에 전남 강진과 경남 밀양, 경북 구미, 광주, 대전,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25도를 웃돌며 더웠습니다. 주말에도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9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 30도를 웃도는 지역도 있을 전망입니다. 네, 대선 본 투표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주도에만 비 예보가 있었는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대선일인 다음 주 화요일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예보됐었는데요. 오늘 기상청 중기예보에서는 남부 일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됐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유동적이라 비가 내리는 지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일부 예측 모델들은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강수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날씨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지만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발걸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신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전국 투표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매 시간 최고치를 기록하던 사전투표율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주춤하는 분위기인데요.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네, 서울 구로구민회관입니다. 네, 이제 사전투표 종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 사전투표소를 찾았는데 지금은 비교적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직장인과 학생 또 가정주부 등 많은 유권자가 이곳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서울 곳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침에 또 운동을 하고 바로 직장으로 나가는 터라 지금 시간이 또 마땅치가 않고 사전투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세요? 상쾌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줄이 굉장히 길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이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누계 투표율은 오후 4시 기준 31.38%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1,393만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32.76%와 비교하면 1.38%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2.45%로 가장 높고 전북 49.03%, 광주 47.92%, 세종 36.38% 등 순입니다.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2.84%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매시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던 투표율이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사전투표 종료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최종 투표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남은 만큼 사전투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로 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감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과 비슷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번 투표율의 의미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도 투표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사전투표 아침에 했습니다. 예, 투표율을 좀 봐야 할 텐데 4시 기준으로 31.38%입니다. 그럼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소폭 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시각이 32.76%였으니까 약간 이제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으로 사전투표율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사전투표율이 원래 본선거일은 대체로 이제 수요일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전투표일은 그 전에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하루는 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목요일, 금요일로 양일간 모두 평일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사전투표율이 둘째 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둘 다 평일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먼저 하려고 하신 분들이 첫째 날 많이 좀 몰리는 특성이 있겠고 둘째 날도 평일이다 보니까 휴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측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제 약간 낮은 편인데 그렇지만 평일을 감안해서 사전투표율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비록 수치가 약간 낮을 수는 있지만 매우 높은 그런 투표 열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일의 효과는 못 누렸지만 그래도 평일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대선이잖아요. 사전 투표가 이제 뭐 지선, 대선, 뭐 총선마다 좀 다른데 이 부분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전 투표가 사실은 먼저 생기고 나서 지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름이 이제 사전 투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 선거, 보조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전 투표 활용도를 따져 보면은 거의 40%를 전체 투표율의 40%를 상회하는 수준 대부분의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제 본선거일이 사실 3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활용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진 상황. 그래서 이 사전 투표가 도입되고 나서 전체적인 투표율 자체도 높아진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성이 고향에 집 주소를 두고 주소 이전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되면 이 사전 투표가 없는 경우에는 이 투표를 하러 고향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한 이전에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벽을 없앤 부분이 있어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전체적인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도 끌어올린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어느 지역에 가서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건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다 그런 유권자가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투표를 못할 분들이 투표를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이제 컸다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에 본선거일에 비록 이제 휴일이지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효과가 컸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투표를 어차피 할 분들이 당겨서 미리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로 물론 이제 못하는 분들이 하는 효과도 있지만 당겨서 하는 투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본선거일의 투표율은 좀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분산 효과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고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좀 보면은 네. 내시 기준으로 전남이 52.45%, 대구가 22.84%. 그러니까 네. 최고와 최저를 지금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도 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원래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이제 과거에도 좀 높은 경향들이 있었긴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인데요. 반면에 이제 지금 영남 지역, 특히 대구, 경북 등에서 또 과거에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 좀 낮은 특성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훨씬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뭐 30%를 훨씬 넘겼거든요. 예. 근데 지금 30%를 넘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진보 성향층보다는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 네.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불신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선거일에 참여하려고 사전 투표율이 좀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 분석할 수 있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대한 적극성이 어쨌든 이제 뭐랄까요, 진보 성향층에서 또는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 아니면 좀 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평가적인 심판적인 속성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투표 의지가 좀 더 높게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본선거를 남았습니다만은 예. 보수 성향층에서의 투표 적극성, 그러니까 네. 활성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기간 그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지금 최저 투표율을 네. 보이고 있고 또 진보의 텃밭인 전남에서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각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네. 해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답은 그 중간쯤 어디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최종적인 투표율은 이제 본선거일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것을 단순히 이제 그렇게 딱 냉정하게 단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 이회창 후보가 이제 제3정당의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제 여론조사들에서의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이제 많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이제 지지층들이 60대 또는 70대의 이제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투표율 상당히 안정되고 고르게 높게 나타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구, 경북 등에서 투표율이 낮은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또 본선거에서 일정 부분 또 회복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사전투표 기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본투표 때는 이제 6월 3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4시까지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또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전투표가 사실은 도입이 되면서 원래 못하던 분들이 그냥 보조적으로 하게 하는 처음에는 애초에는 이 제도로 도입이 되는데 이제는 사전투표 활용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본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이 차이가 사실 거의 네. 이제 없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운동의 문제도 있겠고 실제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필요성을 높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이 있잖아요. 사전투표율에 투표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와 유권자들 모두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후보는 충분하게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후보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후보가 준비한 공약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관이 또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기관들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전투표일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이 이렇게 활성화될 줄은 이제 몰랐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지금 시사점을 좀 안겨주고 있어서 좀 시간이 다음 선거 또 될 때까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럼 본 투표까지 이런 열기가 이어져서 최종 투표율이 몇 %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투표율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예측하기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투표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선거 과정이 굉장히 경쟁 구도로 전개됐을 때,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좀 매우 불확실하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모든 유권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투표 하나의 가치가 매우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선거 과정이 비교적 좀 경쟁 구도가 아니라 좀 결과도 좀 어떤 분들은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할 때는 투표율이 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2007년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에서는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는데 정동영 후보와 격차가 워낙 컸었거든요. 그러다가 투표율이 60%로 떨어졌었거든요. 매우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경쟁 구도로 전개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좀 많은 경우에 1강 1중 1약이라고 하는 또 구도로 전개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투표율이 이제 다소 낮아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유권자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 투표에 대해서 역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투표한다거나 또는 뭐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은 투표한다거나 이런 본인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서 그 투표 자체에 의미를 두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받으면서 투표 열기가 뜨겁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사건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서울 강남에서 대리 투표를 한 그 선거사무원이 긴급 체포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대리 투표 본인이 아닌 중복 투표를 이제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도 이제 연관돼 있는 분이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악용해서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러 부분들 이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 문제 없고 신뢰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좀 높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감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을 테고요. 이후에 남은 기간들은 이런 문제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32.95%고요. 지난 3년 전 대선에 비해서는 1.74%포인트 낮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 32.95%로 집계가 돼서 34.69%였던 지난 대선보다 1.74%포인트 소폭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난 대선보다 약간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선거 관리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서 대리투표 짚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용인에서 이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 기표가 된 용지가 나왔다라는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선관위에서는 일단 이 자작극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제 불신도가 이제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과거의 조사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제 과거의 부정선거를 뭐 사실로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가 상당히 이제 제약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 사소한 일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이제 불신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선거하는 것은 평가인데 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평가 결과를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신이 이제 있게 되면 그 평가 외에 수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정당성에 대한 논란들, 시비들 불거지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빠르게 이것을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절차를 당장이라도 밟아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 건물에 침입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저촉되는 거겠죠. 이것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문제인데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이제 참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빨리 이제 이것이
확장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하는데 충분하게 또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일반 유권자들 또는 이제 전문가들 또는 언론계들 이렇게 해서 선거 과정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영상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충분하게 투명하게 오픈을 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불신들, 의혹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작업들을 더 강하게 이제 이번에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틀 동안 이어진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공무원인 이 선거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서 2차례 투표한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회성용 봉투에서 발견됐다고 신고를 했지만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현우 기자의 보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입니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사전투표 첫날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했습니다. 5시간 뒤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해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투표지는 확인은 일단 현재로서는 확인은 못하겠죠. 들어갔으니. 이 여성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으로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계약직이니까 막급인가 뭐 이럴 겁니다. 직위해제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선관위는 여성의 남편 역시 범행에 공모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투표 이튿날 아침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이 사전투표 도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외 선거를 할 경우 받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고 참관인에게 알린 겁니다. 여성은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기려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은 뒤 직접 해당 봉투에 넣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여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정선거 우려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남녀 2명이 몰래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고요. 인천에서는 선관위 제지에도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참관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손에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푸른색 가방도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밤 11시 반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 복도에 누워있던 이들은 4시간 만에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으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밤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건물 뒤편에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부정선거가 없도록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가좌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에 완장이나 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선관위의 제지에 불응하다가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투표율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투표율과 보수 진보의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한번 짚어볼까요? 역대 대선이 어땠는지. 네, 투표율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결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투표율 같은 경우에 높아지게 되면 뭐 우리가 어느 정당 후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그게 많이 얘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진보 성향층이 많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투표율이 낮았던 젊은 층들, 진보 성향층들이 직장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럼 높아지는 것이 진보에 유리하고 또 뭐 높지 않은 것이 또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그것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낮아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전 연령대의 투표 참여율 자체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높기는 합니다만 젊은 층, 연령대가 낮은 층에서의 투표율도 사전 투표로 인해서 많이 제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어디가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사실은 줄기는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 이 투표율과 사실은 후보들의 득표율은 매우 이제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들을 많이 보시긴 하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된 여론이에요. 네. 그런데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론조사에서 대개 나오는 지지율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득표율은 많은 경우에 후보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모른 무응답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거 결과에는 약간의 무효표가 있지만 모른 무응답 비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줄인 것에서 100%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득표율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후보는 그 득표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어떤 후보들은 뭐 적게 올라갈 수 있고 어떤 후보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보들의 지지층의 투표 의지가 강하냐 강하지 않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선거에 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이 몇 %였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각 후보의 지지층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후보가 내 지지층들의 투표 의향이 적극 투표 의향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그 후보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후보는 좀 지금 의향이 낮다고 한다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에서는 자기 지지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가 지금 막 뜨겁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주춤할 수도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근데 격차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3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모두 다 이게 투표율이 높은 게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선된 자는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니까 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보인다고 한다면 또 이후에 정치적인 이제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남은 기간에서는 지지율을 이제 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후보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하는 투표율 제고 동력 캠페인을 아마 3명의 후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투표율과 진영, 지지층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부터 이제 만 18세, 19살 이제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투표하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젊은 층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 연구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직 20대가 안 됐는데 처음 이제 연령대가 됐는데 과연 이 층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이제 갖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세대를 구분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는 20, 30대는 진보 성향층이라고 얘기했고 40대는 중도라고 얘기했고 50대, 60대가 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40대, 50대는 진보 성향층, 60대, 70대는 보수 성향층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20, 30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 30대는 어느 특정 진영에 구속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의 표출이 뭐 이번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7년 대선에 당시 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다양하게 후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 20대 투표를 보게 되면 홍준표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 10%가 넘게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8% 득표를 했거든요. 20대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즘에 이제 20대 등 젊은 세대는 자기가 진보다 보수다 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에게 다양한 표심을 나눠주는 다양성이 새로운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새롭게 이제 투표 연령층이 된 그 연령대 18살도 사실은 이제 표심이 어떻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이제 요즘 세대들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은 어쨌든 이 새로운 유권자들이 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풍성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기성세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 이번 투표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강원 지역을 찾았습니다. 네, 춘천시 집중 유세에 이어서 원주에서도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지금은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들이 몇 가지 있죠. 내란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성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영순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선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해야 될 일이라면 역시 이제 민생을 챙기는 일이고, 민생의 가장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내수 부문은 지금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 중이어서 우리 서민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근데 위축을 넘어서서 거의 멸실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월 3일이 지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신속하게 해야 될 정책은 내수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첫 번째 방법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될 테고, 지금 추경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편성에 주안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측도 이전까지는 내수 확장을 위한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35조 원 추가 추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것은 최저선이 되겠죠. 그 최저선 이상으로 추경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 편성의 핵심 내용은 어쨌든 서민경제, 골목경제를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살리기 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의원은 김경정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원주를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원주에 오신 김에 공약 꼭 하나만 약속해주신다면요? 글쎄, 원주는 의료 산업 특화 도시 아닌가요? 네. 의료 특구 그런 점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 그대로 최대한 지원해야 되겠죠. 국민일보 송태화 기자라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논란과 별개로 아드님께서 문제 댓글을 작성하신 건 검찰 공소장과 법원 약식 명령 판결을 통해 확인됐으니 이에 대한 별도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글쎄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러나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회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과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의원 정진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이틀 차입니다. 호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표 열기가 뜨거운데요. 고무적인 사전투표의 수치 나타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사전투표율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 주말에 사전투표를 못한 때문 아닌가 싶은데, 투표율이 어쨌든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평일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투표가 가지는 의미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고 내란 세력이 다시 귀환하느냐, 헌정 파괴 세력이 복귀하느냐, 또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집단이 집권하느냐, 경제를 죽이는 무능한 집단이 다시 집권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기억하시겠지만 더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 좀 크게 얘기해 주시죠. JTBC 유튜브에서 12.3 내란 사태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누군가가 공조했다고 생각할까요? 네.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처벌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저는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회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위중한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가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엄 해제 의결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결국 매우 소수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를 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저는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행위 주요 종사 의심이 든다.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저의 이런 의구심이 그냥 단순한 의구심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 의결 방해 또는 국회의원 체포 등을 돕기 위한 국회 내에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 진상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의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했어요? 막지 마시고. 우리 저 원주 MBC 김가은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발언하실 때 강원도는 안보, 지역 얘기는 조금 안보로 손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한 특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당연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기자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준석 후보 토론회 발언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한 행위로 사법적 제재가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